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5월 9일이고요. 뉴스버스 출연 가는 길에, 원래 제가 아침 방송 진짜 무지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뭐 신문도 보고, 신문에 있는 사설도 보고, 뭐 이것저것 뒤져보느라고 한 1시간, 2시간 이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기자회견에 언론사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또 언론사들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언론사들도 많이 눈에 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이 대통령에게는 진짜로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포함한 보수 성향의 언론들, 이쪽이 되게 대통령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정도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오전 방송에서는 김종대 의원하고 김태현 기자하고 아마 뉴스버스가 아니라 작두버스가 될 것 같은데, 이슈버스가 아니라 작두버스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왜냐면 대통령이 예고편을 이미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해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제가 판단하기엔 아직 대통령의 기세라든지 대통령의 지금 그 속마음이 이미 총선에 대한 패배, 이런 것도 어떤 패배의식, 그리고 패배에 대한 인정, 이런 거는 원래 없었고요. 그거는 이미 뭐 예전부터 총선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기자회견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지금 1년 반이 넘었잖아요. 1년 반이 넘었죠? 네. 근데 기자회견을 왜 하는지, 기자회견에선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기자회견에선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국정 지지도라는 것도 상승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보니까 조선보도였나? 대통령이 이야기할 키워드나 주제가 국민 공감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읽지 못한다라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가장 단기간에 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실제 집권 초기에 이런저런 일을 겪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불통의 이미지를 단기간에 쌓아왔다라는 평가가 중로원이거든요. 대국민 사과에 인색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점이 바로 그 대목인데, 총선도 패배했고 국정 지지도가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자, 그리고 지난 2년간 쌓아왔던 대통령을 향한 의혹, 대통령 부인을 향한 의혹, 대통령 친인척 및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에 대한 의혹,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할 게 1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 기자회견을 왜 하지?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걱정과 우려로 자신의 기세가 좀 꺾여 있거나, 좀 국민들 앞에, 특히 언론 앞에 저자세 내지는 좀 겸허한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진 것 같아요. 늘 그의 당당한 태도와 그걸 뚝심이든 원칙이든 난 그렇게 포장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여전히 어떤 애티튜드를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제가 아까 혹시나 역시나라고 표현한 이유도 큰 기대를 해봐야 오히려 실망만 큰 법이고, 그동안 기대 자체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그냥 실망을 넘어 분노, 탄식, 모든 일에 회의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그래도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그동안 밀어줘 왔던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간 지지해왔던, 또 응원해왔던 대통령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총선 패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자신들의 기대와 주문, 조언 이런 게 어느 하나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와 굉장한 어떤 걱정이 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사 뭐 칼럼이나 김영 칼럼이나 사설 이런 기사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많은 것 같아요. 이에 일단 순서가 모두 발언이라는 거를 집무실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질문으로 이동한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오늘 기자회견의 어떤 퀄리티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저는 정말 식상한 게,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길게 강조하진 않겠지만, 이게 지금 기자회견은 시간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추미애 전 장관을 한 방송에서 단독으로 50분 동안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 것과 굉장히 다양한 수십 명의 외신 기자를 포함한 지역신문 기자, 그 수많은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자회견에서 1시간 안팎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앞에 시간 다 깎아먹느라고 길게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인터뷰는 뭐 1대1로 인터뷰하는 경우에는 이 게스트를 좀 뭐랄까 어색함을 좀 풀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과정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오시는 길은 어땠나, 불편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오늘 뭐 최근 들어서 장관님이 유심히 봤던 방송이나 기사는 무엇이 있었으며,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회의장에 출마를 하며, 뭐 이제 이런 곤란한 질문 이전에 조금 풀어가는 질문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용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는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심지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제일 길게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인데, 그때도 그 앞단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다고요. 연합뉴스TV와 이렇게 가까운 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모신 것 같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온갖 사탕 발림을 다 했어. 근데 오늘 그 기자들의 기자회견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단답형으로 핵심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인데, 항상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 어디 신문 누구 기자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할 것 같아. 이것도 싫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자 선배님들께서, 기자 또 후배님들께서 좀 핵심이 있는 질문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대1 인터뷰에서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오늘 와보시니까 어떠냐, 이 스튜디오는 처음이실 텐데 오늘 직접 저랑 처음 인터뷰하는데 지금 기분 혹시 어떠시냐,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해져 있잖아, 시간이. 근데 거기다가 대고 집권 2년을 맞이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2년을 맞은 소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기자회견 이후에 아마 올라가게 될 텐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 모두 발언 끝나고 집무실 이후에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서 기자들이 뭘 핵심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냐, 대통령에게 그간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진심으로. 가령 예를 들면 뭐 복잡하게 막 본인이 적어온 거 까먹고, 뭐 혹은 앞에서 누가 질문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또 중복될 것 같고 이러면 그냥 가장 최근 거부터 막 땡겨오면 돼. 가장 최근 거. 어제 있었던 대통령 장모와 관련된 가석방, 이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 논란이 많다라고 포문을 열든지. 근데 거기에서 너무 대통령 앞이라고 또 조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대변인도 매일같이 만나고 뭐 어디 홍보수석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스킨십이 잦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만날 때 선배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부 출입 기자들도 정치인들을 선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뭐 대변인에게 실제 사석에선 선배라고 하고, 사람들 많을 때는 대변인님이라고 호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워야 뭘 물어보기도 편하고, 그 인간적인 관계라는 게 또 있어야 업무상 그 취재원과 기자 간에 물어보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 간의 이 어떤 관계성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아는데 거기서 막 너무 예의 차리다가 단어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괜히 오해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응당 대답해야 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뭔가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대통령은 최은순 씨의 이번 가석방 적격 만장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끝! 최수근 특검에 대해서 일찍이 언론에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나오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끝!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 수사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유재은에게 전화를 한 것이냐, 내막을 알고 계시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 뭐 여러 이제 혐의들이 적용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법률가이시다 보니까 알선수재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법조인들의 분석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질문이, 뭐 저는 이렇게 막 길고 장황한 질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1시간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풀방으로 다 볼 건데요, 제가 우려했던 지점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대통령의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뭐 예전에 그래 최소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예령 뭐 국민의힘 입당하셨던 분이긴 한데 김예령 전 기자처럼 그냥 차라리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던 김예령 기자에게 뭐랄까, 그런 배짱은 필요하다고 봤어요. 어떤 자신감으로 막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그런 기자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래야 돼. 미국에 있는 기자들처럼 아주 그냥 대변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야 되고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야 되는데 그런 기자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오히려 그런 기자들에 대해서 기레기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그때 문재인 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 그러지 않느냐라는 대목에서 기레기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때 그런 질문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원해주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똑같은 주문을 우리는 기자들에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안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좀 만만해 보이는 대통령이나 만만해 보이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정부가 바뀌거나 정치인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집권하는 정당이 바뀌거나 집권하는 정치인이 바뀌었거나 언론에게 자유를 많이 허락했을 때는 만만하니까 미친듯이 질문하는데 갑자기 뭔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큼이라도 하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바뀌지 않았는데 대중들이 평가를 좀 야박하게 하는 거다라고 기자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질문이 실종된 시대인 건 맞습니다. 실제 그 질문의 기회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 제도권 정치인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질문하면 고소하거나 고발하죠. 그 사람들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혹한 시절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조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사실 제 의견입니다.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자분들에게 조언하는 언론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논설위원들이나 선배 기자들이니까 오늘 1시간을 압축적으로 봤을 때 이 질문의 전략을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훈수인데 뭐 본인들은 또 얼마나 그동안 잘해왔는지 사실 잘 모르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기사들이 있었던가 하면 기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사들도 눈에 띄었다.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거를 물어봐야 할지, 어떤 대답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평가, 유튜버들의 평가들도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아마 이따가 풀방을 보고 평가 영상을 지금의 이 영상에 덧붙이겠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이 당위적 측면에서 이렇게 돼야 한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자회견 아웃풋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서 그 대목은 기대가 되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버스 방송 끝내고 나와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틀어놓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모두 발언을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했잖아요. 더 벅스 스타피어가 앞에 딱 이제 박혀 있고, 그걸 보니까 이제 준비된 발언을 프롬프터를 통해서 낭독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그 내용이라는 게 뭐 자화자찬도 있고, 국정 책임자로서의 어떤 무거운 마음을 초반에 털어놓긴 했지만, 뭐 원전 얘기도 나오고 민생 얘기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두 발언이 이어졌으나, 저는 사실 이렇게 준비된 발언보다는 기자회견이 더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서 모두 발언은 이따가 발언 전문을 한번 포털에서 찾아보고 그 내용을 쭉 이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발언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기자회견은 뭐 주제가 무제한이라고 하면 기자들을 아무리 대변인이 손가락으로 지목해가지고 셀렉한다 한들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뭐 확실하게 준비될 수 있는 답변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 대통령의 이제 그 속내나 진솔한 마음이 등장하는지를 좀 봐야겠죠. 근데 모두 발언을 너무 길게 한다. 지금 15분 넘어가는 거 보니까 한 20분 25분 할 모양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자체가 말이 그렇게 빠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두 발언 하게 되면은 준비된 원고를 그 해소하는 시간이 한 20분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역시 20분을 넘기네요. 이렇게 되면 거의 오전 11시 30분 넘어서까지 기자회견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오늘 이따 오후에 쉿바 녹화를 가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얘기가 또 주가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요목조목 뜯어보고 방송을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소통, 민생 뭐 여러 말씀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무조건 기자회견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국회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뭐 당연히 집권 중후반기 들어가서는 전반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국회 협력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원래 전반기 때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뭐 새로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새롭게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갈등하지 말자,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갈등하는 정치를 그만두자.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통령님은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이러실 거라면. 아유 참. 자주 만나니까 좋죠. 오늘 뭐 질문 좀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기자회견 시작되니까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대변인 김수경입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김수경 대변인이 이제 질의응답을 주도하는 거죠.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자들을 이제 직접 선택을 해서 설명해드리는 질문권을 주는 거니까 김수경 대변인의 마음대로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수근 특검에 대한 질문이 민감한 질문이라고 언론에서 많은 표현을 하는데 민감한 질문은 아니죠.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 질문이 되면 일어나는 대통령한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대통령실 개입 의혹 질문 원하시는 있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21개월 만에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대통령께 여쭙고 직접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자단들 대표해서 부탁드립니다. 전 첫 질문이라서 편안한 질문을 아, 싫어! 드리지만 지금 전국상 그래요. 편안한 질문 하지 마. 죽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총선 패배 원인 뭡니까?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 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님?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제가 그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답변이 뭐예요?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예.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뭐야? 정부의 이런 정책과 국민들이 못 느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설명해드리고 또 좀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아,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체감을 있습니다. 못하게 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경제, 그리고 민생. 이런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뭐 저는 민생 토론이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 명의 국민을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앞으로 이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과연 근데 대통령께서 그러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하세요. 그러면 될 것 다음 같은데.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김동화 기자님. 예, 첫 번째는 뉴시스였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김동환 기자입니다. 가자! 방금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결국은 이 현 정부의 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어떤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내놓는 메시지가 그렇게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남은 3년간 어떤 국정 기조를 어떤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특별히 인선이나 어떤 정책에서 응?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조선일보 질문 일단 좋아요.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정부로 바뀌는 거 맞는데 저희가 이런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이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나왔어요. 헌법 원칙에 충실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같이 들리죠. 딱히 뭐 변화한다, 국정기조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SBS 이한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SBS 가자!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대통령께서는 올 초에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박절하지 못했으니까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뭐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근데 그건 맞는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제2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하나만한 말씀 또 하시네. 부실 의혹이 있을 때 네.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래, 주장, 검찰 수사 기다려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뭐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뭐 도이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도이치. 특검 문제도 예. 뭐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대통령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예.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번에 저희가 제2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자, 여기에서 일단은 변함없는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예, 알겠어요.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 아니에요.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겁니다. 여전히 가지고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이거는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일보의 김현빈 기자님. 바뀌셔야 되겠네. 김건희 특검 입장 변함없음이에요. 그리고 김현빈입니다. 저는 이
이어서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이어서 최상병 특검입니다. 통과했을 때 그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질문 좋다.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그 장래가 무발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그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예.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최일병이었죠. 아직 추사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네. 저는 과정.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네.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최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러면 특검을 받으세요.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거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그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그 수사 그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김건희 특검하고 똑같이 보는 것 같네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이거는 하나만 한 얘기예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나만 한 얘기를 했네. 한 20분을 봤는데 정치인도 조금 실망스럽네요. 하지 네, 않고 역시 뭐 늘 열어놓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그리고 역시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저는 이거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이 중계를 공유해 드리는 것도 민망하네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동안 안 하셨으니까. 인내. 네, 한겨레 이승준입니다. 네, 최상병 사건도 관련 여쭙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그 최상병 수사협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하셨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 금지 상태였는 거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출국 금지는 그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이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그 깊은 이런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은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좀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수근 해병 특검에 대한 시각은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의 언론에서 보도한 그대로 대통령의 시각이 다 드러난 것 같고요. 수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일단은 발언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수사를 좀 끝까지 지켜보자 뭐 이제 이런 뜻인데, 그 수사가 되겠냐고 이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거부권이죠. 이종섭 출국 금지 둘러싸서 이렇게 길게 해명하는 거 보니까 뭔가 딱히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현일원 기자님. 기자들이 손은 다 열심히 드네요. 예, 중앙일보 현일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용산 시대를 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직접 설명하겠다고의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그런 기대를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당시 왜 그러신 건지, 혹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위원장과는 중앙일보 질문 좋습니다.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한동훈과의 관계?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어떻게 풀었냐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이게 다예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는 혹시 언제쯤이 될지, 개각 폭이나 컨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고집불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고집불통이에요. 저는 그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전국 국면 돌파 용어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바뀔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한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또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또 그래서 이제 한번 각 부처의 또 분위기도 바꾸고 또 더욱 소통하고 또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좀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뭐 조급하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조급하게 하실 생각은 없답니다.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사의를 표명한 지가 한참 됐는데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거의 지금 30분째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질의응답을 하신 것 같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외교 안보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부터는 일단 집에 들어가서 보는 걸로.